시사인의 김동인 기자님께서 멀티미디어 롱폼 저널리즘과 한국 시사인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사인은 한국의 시사 주간지죠. 네, 김동인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난해 이 멀티미디어 롱폼 저널리즘과 관련된 여러 보도들을 좀 준비를 했고, 또 상대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도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했다라고 좀 자평을 해서 오늘은 그 사례를 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시사인이라는 매체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오늘 토론 계신 분들께서도 낯서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2006년에 그 시사저널이라는 기존의 시사 주간지에 다니고 있던 기자들이 삼성과 관련된 기사를 하나 실었다가 그걸 이제 인쇄소에서 당시 사장이 삭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국 저널리즘의 역사에서는 이제 시사저널 사태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기자들이 이 편집권 독립을 위해서 파업을 했고요. 당시 파업 기자들이 이듬해 퇴사 후 시사인이라는 시사주간지를 새롭게 창간을 합니다. 이후 시사인은 2011년부터는 ABC 기준으로 한국 시사주간지 가운데 유가부수 1위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사인이라는 그 매체명에서 IN 뒤에 있는 인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 저널리즘을 항상 표방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사실 이면의 이야기를 지향한다. 그래서 인사이드라는 의미가 있고, 또 그 국내 공론장의 담론 지형에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다라고 해서 인사이트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 매체를 설명드린 이유는 사실 이후에 나오는 이 저희 빈집이라는 그 미디어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리로 갔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는 이 독립 매체로서 지금 매출의 60%에서 80%를 계속 이제 독자의 구독료 그리고 정기 후원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에서 상당한 부분이 사실 독자들의 어떤 응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콘텐츠 그리고 저널리즘 결과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던 중 저희가 2019년도 작년도에 조금 의미 있는 기록을 좀 남기게 됐습니다. 이 2018년 말에 당시 제가 이제 사회팀에 이제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당시 시사인 사회팀은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기사 한 편보다는 10편보다는 차라리 제대로 된 기사 한 편이 오히려 독자들의 기억에 더 남는다라는 합의를 하게 되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독자들이 좀 소장하고 싶은 에디션을 구성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당시 대림동에서 보낸 30번의 밤이라는 결과물을 만들게 됐습니다. 대림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국에요. 여기에는 한국계 중국인 출신, 그래서 우리가 중국 동포라고 하는데요. 이 제한조선족들의 이주민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는 공간이고, 아예 이곳에 직접 기자가 한 달 동안 살면서 인류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보도물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한 달 정도 이곳에서 거주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제작 기간까지 합쳐서 총 8주 동안 한 권의 이제 책의 절반 이상을 한 스토리로만 채우는 반통권호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시사인 같은 경우는 총 8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시사 주간지인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하나의 이슈에만 좀 집중하는 구도였죠. 그러면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웹에서도 접근을 하게 하고, 아예 저희가 영상 제작까지도 이 8주간의 기간 동안에 같이 작업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대림동에서 보낸 30번의 밤이라는 기사를 만들고 또 그에 대한 반응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들을 겪으면 저희가 몇 가지 질문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틱톡과 같은 서비스들도 늘어나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짧은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과연 짧고 또 속도가 빠른 속보 위주의 구성은 모든 취재의 최선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시사인이라는 우리 매체는 애초에 어떤 취재를 가장 잘하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들은 또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이 대림동 콘텐츠를 만들고 나서
이 굉장히 길이가 길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긴 글을 읽어주셨다는 점에서 좀 고무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독자들은 글이 좀 길기 때문에 읽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긴 글을 읽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매출을 좀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런 에디션들을 통해서 어떻게 종이책을 조금 더 구독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또 혹은 종이책 말고 다른 파이낸셜한 어떤 돌파구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좀 늘려나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빈집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사실 이 시사인이라는 어떤 조직의 현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시 2019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당시 취재 기자가 한 13명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이 13명에는 이 데스킹을 함께하는 팀장급들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굉장히 전체 언론사들 가운데 매우 작은 규모인 거죠. 그리고 사진 기자도 4명 정도에 불과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약점과 강점을 좀 따져보니까 일단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작비 같은 것들을 많이 들일 수도 없었고, 동시에 온라인이나 멀티미디어 제작 환경도 사실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이 매주 써야 하는 기사도 존재했고요. 루틴한 업무들이 있는 거죠. 동시에 이 주간지의 성격상 타겟 오디언스도 상당히 조금씩 이제 고령화되는 추세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조직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사결정을 좀 빨리 내릴 수 있다는 강점도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편집권이 독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혹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한 주제를 오랫동안 취재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여러 경험을 통해서 협업하는 경험도 다수 있었다라는 장점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난해 이 2월부터 올해 이제 4월까지 총 5번에 걸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이제 보여드리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있는 대림, 난민, 그리고 빈집이라는 시리즈는 전년도에 애초에 저희가 좀 트릴로지로 구성을 애초부터 했고요. 그러다 보니 다행스럽게 이런 스토리텔링에 저희 스스로도 제작이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3부작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관훈언론상 저널리즘 혁신 부문에서도 최종심까지 올라가게 되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빈집이라는 기획을 하게 된 이 좀 더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요. 제목은 이제 소리 없이 번지는 도시의 질병이라는 의미입니다. 빈집이라는 게 하나가 생기고 나서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엔 그 동네에 점점 번져나간다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고요. 그동안 한국에서는 빈집이라는 문제가 제대로 조망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집이 부족했던 사회를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빈집 문제가 점점 지방에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하게 되었고, 결국 이 5개월 동안 방대한 로 데이터를 편집하고 또 직접 현장 취재를 하면서 동시에 일본과 독일, 미국의 사례까지 함께 취재하며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라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빈집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접근했느냐? 사실 한국에서는 그동안 집이 부족하다는 논리가 늘 앞서 왔고요. 또 지방, 서울, 뭐 수도권과 혹은 지방을 구분할 것 없이 사실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짓고 또 사람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구조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죠. 하지만 빈집이라는 이 문제가 조금씩 불거지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헐적으로 지역에서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사실 현황을 파악하는 것조차 각 지자체에게 일임한 상태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빈집 특례법에 의하면 이 집이 빈집이다, 혹은 어떤 집이 빈집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결국에는 지자체장이 이 집은 빈집입니다라고 공인을 해야만 결국 카운터가 가능합니다. 통계가 사실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빈집 문제는 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결국엔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접근과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또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빈집이 하나둘 생기는 동네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더 떠나고, 그래서 동네가 아예 비어버리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죠. 이것은 결국 이 젊은 세대들의 어떤 수도권 쏠림 현상, 서울 쏠림 현상이 만들어낸 장면이고, 동시에 현재 한국 사회가 굉장히 극심하게 겪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의 어떤 단면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도시의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죠. 지방 도시와 시골 마을일수록 빈집 문제가 가속화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조금 봉착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그동안 말해왔던 탐사 저널리즘 그리고 전통적인 탐사 저널리즘에서의 요소들을 그럼 이 빈집 취재는 구사할 수 있을까? 제가 아래에 좀 적어놓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선보인 빈집 보도에는 정치 경제 관련 이제 부패 사건, 부정부패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휴먼 스토리 또는 약자의 시선 혹은 이 소수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지가 않습니다. 애초부터 사람이 없는 보도가 이 저희 빈집 보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빈집이라는 문제는 도시 이슈 그리고 공간에 대한 이슈인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읽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간이라는 것을 시각화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공간적인 문제에 관한 여러 나라들의 사례들을 서로 비교 분석하는 방법론을 구사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또한 결국 비주얼로 보여준다 하더라도 여기선 데이터가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조금 더 치중했고요. 동시에 공간을 보여준다면 그 공간을 지속적으로 어떤 공간의 이동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결국 이 페이지를 끝까지 읽을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영상에서 흔히 쓰는 표현인데 일종의 트랜지션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기준들을 세우고 저희가 먼저 취재에 돌입을 했고요. 2019년 3월부터 지방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매주 저희는 써야 되는 기사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그냥 차를 끌고 나가서 막연하게 사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빈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전국 17개 도시를 돌아다녔고요. 지역 언론에 난 지역이거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를 하거나 때로는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면서 빈집을 찾아다녀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패턴이 보입니다. 인구가 정체된 지방 중소도시에서 매우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비주얼 작업을 위한 로케이션 헌팅을 취재 기자가 먼저 할 수 있었죠. 이 현장이 있다면 여기에 함께 붙어야 할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빈집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도 데이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있는 건 이 매년 등록 센서스를 통해 인구주택 총조사 차원에서 빈집이 얼마다라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게 있었는데요. 통계청 발표에는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가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청만의 기준이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그렇다면 아예 이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로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우리만의 기준으로 이 빈집이라는 걸 조금 더 다시 추계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 원본 데이터인 로 데이터에 접근, 행정동별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그 나와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정보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그 MDIS라고 해서 이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 서비스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RAS 접근을 통해서요 지정된 IP에서만 아예 서버에 접근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코딩을 해서 추출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완전히 새롭게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데이터 전문가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좀 협업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얻을 수 있었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또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번 재가공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 최종 산출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 이제 비교 취재라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해외 취재를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 쇠락한 도시에선 빈집이 어떻게 나오나,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진행된 곳에선 빈집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또 독일처럼 통일이 어떤 빈집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궁금증을 품고 이제 취재에 들어갔고, 원래 통상 해외 취재는 이러이러한 대안이 해외엔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기 마련인데 이 빈집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마다 최근에서야 이런 빈집 문제를 겪었고 우리도 지금 아직 해결하지 못했고 우리도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보고 있다라는 굉장히 동시대성 차원에서의 사회 문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고생하고 있는 부분, 각자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함께 모아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지면에 이 통건호로 제작, 반통건호로 제작할 때는 최종적으로는 4만 자 분량의 이 기사를 최종적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면 기준으로 4만 자인데요. 문제는 이 4만 자 분량의 지면 기사가 기본 재료라면 이것은 플랫폼을 이동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웹 콘텐츠에서는 4만 자 분량짜리를 오히려 읽기 편한 방식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2만 2천 자 분량을 다시 재조립을 하고요. 또 아예 다큐멘터리 필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어떤 스크립트를 만드는 데에는 약 3천 자 분량으로 다시 재가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도 이 콘텐츠의 형태를 다 바꾸는 어떤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사실 저희는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들여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면 사실 굉장히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애초에 바이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단계를 구성하고 그 각각 콘텐츠의 릴리즈 날짜를 타임테이블을 구축을 하고요. 지면이 발표되던 다음 날 티저 광고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편 필름 다큐멘터리를 뿌리고 이 웹 서비스를 오픈을 하고 이런 단계적인 접근들도 마케팅 기획도 함께 수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좀 다양한 트레일러 영상들 이 썸네일을 지금 올렸는데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웹을 통해서 보는 거는 밀레니얼 세대가 주가 될 텐데 지면을 보시는 분들 말고 웹에서 좀 더 접근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K-팝 아티스트나 아니면 넷플릭스 새로운 시리즈들이 만들어지는 일정처럼 애초부터 기사를 예고하고 기사에 대한 기대감을 올려보자라는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접근들은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 채널들을 통해서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의 호응을 좀 해주었고요. 이런 기획들이 저희 스스로에게 그리고 한국 언론계에 여러 가지 화두를 던졌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과연 종이 매체는 종이 매체만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었고요. 이 시사 주간지라는 어떤 틀에만 종속되어 있었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작업들을 사실 할 필요 없이 기자는 글만 쓰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기자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도 해야 했고요. 동시에 스크립트를 쓰는 작가, 방송 작가의 일이나 혹은 데이터를 직접 만지는 데이터 매니저의 역할이나 혹은 마케팅 일정을 짜는 마케터의 역할을 함께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좀 다른 저널리즘의 영역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인하우스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자가 많이 부족하고 또 제작 인력도 저희는 지면을 제작하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결국 인하우스를 할 수 없다면 결국엔 콜라보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고 데이터 전문가 혹은 웹 디자이너 또 필름 메이커,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같이 외부 인사들과 함께 일하는 것들 그리고 처음 프로젝트 시작할 때부터 함께 현장을 다녀보는 것을 좋은 경험으로 삼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은 뒤에서 이제 디렉션을 주는 게 20대의 필름 메이커예요. 그런데 앞에서 이제 드론을 조정하시는 건 저희 사진 팀장입니다. 50대 사진 팀장이고요. 그래서 20대 필름 메이커와 50대 사진 팀장이 함께 일을 하고 함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험들도 이번에 저희가 할 수 있었던 장면이고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빈집 현장을 제가 무작정 찾아다닐 때 애초에 웹 디자이너한테 얘기를 해서 뭐 비주얼적인 영감을 얻는다는 명목하에 한번 같이 돌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고 실제 현장을 이제 디자이너와 함께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저희한테 소중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전반적인 작업들의 절차들을 이런 형태로 저희가 매니지먼트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이 세 번째 화두는 저희끼리 생각하는 건 결국에는 이 긴 기사를 읽어주는 30분을 독자에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여가 시간 30분은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 웹툰, 인스타그램 같은 여러 플랫폼과 여가 시간 30분을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 30분을 내어달라고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저희가
구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오른쪽은 저희 그 대림 기사 이후에 에스콰이어지에서 한번 그런 비평을 써준 건데요. 과연 긴 글을 읽는 것을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언론이 그동안 긴 글을 읽을 수 없게 환경을 만들어 놓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평글이라서 한번 시간 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빈집 기획이 저희에게 던진 화두는요. 저널리즘에도 결국에는 UX나 UI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빈집이라는 기사가 있고 그 지면 기사를 온라인으로 이제 재편집할 때 저는 이제 스마트폰을 계속 두드리면서 이제 리듬감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 뚝뚝 뚜루룩 하는 그 리듬감에 맞춰서 결국 문단을 다시 쪼개고 그 사이에 공간을 다시 고민하고, 이 웹디자이너와 작업할 때 이 사이에는 더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글에 대한 구성들도 애초부터 다시 생각해야만 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울 수 있었고요. 또 1인칭 서술 같은 것들도 웹용에선 더 추가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구성 자체를 사실 디아블로라는 RPG 게임의 어떤 시나리오를 구성하듯이 절과 챕터를 계속 나누게 됐고요. 저는 이런 다채로운 어떤 게임 같은 콘텐츠를 읽는 그런 세대들이 앞으로 웹에서 글을 읽을 때에는 그런 문법을 가진 세대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사용자 친화적인 글 읽기 환경, 그리고 저널리즘 독해 환경을 언론이 스스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인 기자님의 발표였습니다. 롱폼 저널리즘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작업이고요. 또 시사인처럼 작은 조직에서 롱폼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혹시 빈집을 못 보셨다면 시사인 빈집을 검색하셔서 한번 꼭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시사인 김동인 기자님 발표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사인 내부에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전문 인력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문가 그룹들과 같이 협업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언론사와 외부 전문가들의 협력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로써 아시아 곳곳에서 새로운 뉴스를 전달하는 저널리즘의 사명을 다하는 언론인 4분의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